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운전직 사회 강의하고 있는 김석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1절 뭐라 그러지? 1절 민주정치론을 다 끝냈으면 했는데 양이 좀 많아서 다 못 끝냈는데, 오늘은 그 1절 민주정치론의 나머지 부분을 끝내고 정치 과정론 2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시작이죠.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시작이고, 여기다는 기본적으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는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들이 아고라에서 정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식으로 민주정치를 진행을 합니다. 단, 한계는 분명히 있죠. 누구는 제외된다? 여자 제외, 외국인 제외, 노예는 제외된,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참여하는 민주정치다. 이런 한계가 있죠. 이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근대 시민 두 번째로는 이제 근대 시민혁명이죠. 자, 이걸 1번으로 해볼까요? 근대 시민혁명기. 요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하게 얘기하는 시민혁명을 계기로 이렇게 민주정치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배경에 천부인권사상과 사회계약설, 국민주권론, 계몽사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원래 시민혁명 전에는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 절대 왕정기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묶이는 거죠. 절대 왕정 때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사상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리는 누가 주는 거다? 신이 주시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은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 그러니까 왕의 권리는 신이 주신 권리니까 함부로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시민혁명 때 뭐가 등장을 하냐면 천부인권사상이 등장을 하는 거죠. 천부인권사상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창조했어. 그러니까요,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왕만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리를 준 거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라를 다스려도 괜찮아. 이런 사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기인해서 나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더라? 어떤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영향을 준 게 계몽사상이 여기에 영향을 주고요. 자, 그러면 요 얘기할 게 없어서 그 3대 시민혁명으로는 이제 우리가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 이 세 개를 얘기하는데, 우리 앞쪽에 영국의 명예혁명하고 프랑스 대혁명하고 미국의 독립전쟁에 대한 설명들이 앞에 텍스트로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거 진행 과정 자체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사회계약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회계약설은 항상 법과정치 파트에서 언제든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계약설은요, 기본 내용은 이래요. 기본 내용은 인간이 사회를 만든 거죠.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었다. 이게 사회계약설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계약이란 게 뭘까요? 약속입니다. 계약은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는 약속. 뭐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는 약속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고 계시죠? 시대에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대금을 결제하시고 제 사회 수업을 듣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수업을 듣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임강으로나마 여러분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도 당연하겠지만 뭘 받고요? 그 대가를 받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 사이엔 여러분은 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시대에듀에 대가를 지불하고 저는 시대에듀에게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껴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제 강의를 여러분에게 공급해드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주시는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이걸 계약이라고 하는데 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세 분이 계십니다.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데 제가 정리하는 거를 잘 칠판에 제가 쓰는 거를 잘 적으시면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사회계약서는 워낙 중요하니까 좀 자세하게 합시다. 홉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악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악해. 그러니까요. 애초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지밖에 몰라. 인간은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악하고 인간의 자연 상태는 악하고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서로가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박터지는 전쟁 상황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줄여서 만만투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사람들은 죽으니 사니 싸운다 이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 자 서로 죽자 살자 싸우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 결국 이렇게 죽자 살자 싸우게 되면 강자와 약자가 서로 갈립니다. 강자는 자기 혼자 살아도 딱히 문제 없죠.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누구요? 약자가 혼자 살면 죽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약자는 뭐가 목표가 되는 거냐면 생존이 목표가 됩니다. 살아남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강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자에게 약자가 요청합니다. 뭐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 생존을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의 생존을 보존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강자도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계약이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 그랬죠. 대가를 받아야죠. 그 대가를 뭐를 주는 거냐면 아까 전에 개인의 권리였던 첨부 인권을 약자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강자에게 영구적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만들어졌어. 이게 홉스식의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의 형태에서 이 첨부 인권을 전부 양도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뭐만 해주면 돼요? 생존만 보존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홉스는요, 이 사상은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사상으로 더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로크가 나옵니다. 로크는 인간의 성향이라는 건 성무성학설이다 이거죠. 성무성학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지설. 인간의 성향이라는 건 뭐 같다? 백지 같아. 까맣게 물들이면 까맣게 되는 거고 하얗게 물들이면 하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향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성향은 이래요. 그러니까 뭐 생존을 위협받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전쟁이 나면 어떡하죠? 내 일하는 내 재산이나 이런 거, 즉 치안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당연하겠지만 나의
생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군가 해줘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누군가가 나 대신 해줘야 돼.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요. 이걸 누군가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 재산을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홉스는 내가 있으면 내 대리인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나는 대리인에게 뭘 주고, 아까 전에처럼 첨부 인권을 넘겨주는 거죠. 조심할 건 여기서 첨부 인권을 여기 홉스처럼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결정이 내 결정 대신이야 라고만 하는 거지 다 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의사와 반하는 결정을 대리인이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예, 이 위임된 권리는 언제든 뭐 할 수 있습니다. 되찾는 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넘겨주면 대리인이 대신 나의 뭐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즉 치안이나 국방이나 이런 불편사항들을 대리인이 나 대신 해결해 주는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일부 위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되찾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항권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항권. 그래서 로크 사상은 저항권의 개념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홉스는 영국 사람이고요, 로크도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 뭐의 베이스가 되냐면 영국의 명예혁명의 사상적인 기반이 되죠.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루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선해요. 홉스랑 완전 정반대죠. 홉스는 인간은 악하다 그랬는데 루소는 인간은 선하대. 그러니까요, 인간은 선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니까 그냥 냅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좋은 상태는 자연 상태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런데 이미 사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만약 사회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넘길게요. 루소는 나하고 계약을 해서 사회를 만드는 거죠. 자, 계약을 해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홉스처럼 강자에게 넘겨주거나 로크처럼 대리인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 루소는 요 퀘스천의 대상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General Will, 일반 의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일반 의지는 어떤 존재냐? 그냥 루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의지는 절대선이에요. 절대선. 항상 국민의 모두를 위해서 움직이는 절대선. 그러니까 내 뭐를 첨부 인권을 절대선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얘가 완전히 선하니까요. 대신에 일반 의지가 나를 디펜스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루소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루소는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루소는 무슨 얘기도 하냐면 주권은 대표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 라는 사회계약서를 언급하죠. 책으로 잠깐 다시 돌아올까요? 이 사회계약서는요, 이 법과정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표에 쭈쭉 보시면 거기 인간의 본성이 홉스는 성악설이죠. 로크는 성무성악설, 루소는 성선설. 주권이론은 그래서 홉스는 뭘 옹호한다고요? 뭐를? 절대 왕정을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군주주권서를 옹호하고요. 로크는
대리인을 통한 정권을 옹호하니까 간접민주제를 옹호하죠. 그 다음에 루소는 간접민주제, 대리인을 통한 거는 일반 의지 정도의 절대선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옹호한다?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고요. 그리고 자연상태나 뭐 그 사회계약의 형태에서 보시면, 사회계약의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첨부 인권을 양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사회계약의 형태에는 첨부 인권의 양도 가능성 이렇게 써놓으시면, 첨부 인권을 전부 양도할 수 있다. 홉스, 부분만 양도할 수 있다. 로크, 루소는 양도 불가. 주권은 대표되지 않아요. 양도 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사상은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현대의 민주정치에 보면, 현대 민주정치는, 자, 이게 근대 시민혁명 단계의 사회개혁설이고, 현대 민주정치는 뭐의 확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현대 민주정치는 참정권의 확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정권이 뭐죠? 투표할 권리입니다. 투표할 권리. 선거할 권리. 선거할 권리를, 자, 웃긴 얘기인데, 참정권의 확대, 웃긴 얘기인데, 선거권이죠. 선거권. 자, 시민혁명에 참여한 거는 부르주아, 부자들과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이 다 참여했는데, 시민혁명 직후에 선거권은 누구만 받아갔냐면 부르주아에게만 선거권이 떨어졌어요. 시민혁명 직후에. 그러니까 같이 참여했던 누구? 노동자라든가 농민들이 뭘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르주아야, 니네가 시민혁명을 할 때 뭐라고 외쳤니? 첨부 인권 사상이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었다며. 모든 권리를 똑같이 줬다며. 그러면 선거할 권리도 누구한테 있어야 돼? 우리한테도 줘야지, 왜 니네만 갖지? 라고 해서 이 선거권 운동을, 확대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참정권 확대 운동이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티스트 운동 이럽니다. 차티스트. 이거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뭘 들고 다닌 거예요? 우리 왜 데모 같은 거 하면 이런 판넬 들고 다니죠? 차트를 들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차티스트 무브먼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 110년 동안 여덟 번 정도의 선거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1910년쯤 가서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보통선거가 확립되는 거죠. 그리고 뭐 데이제이 일반화가 일어나고 쭉 이렇게 난다고 얘기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월 혁명, 7월 혁명, 그래서 그냥 다 때려 부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확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성향이 참 다르죠. 자, 그러면 다음 파트를 가볼까요? 9번 정치 권력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정치 권력 얘기를 해봅시다. 자, 권력이 뭘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다. 힘입니다. 힘. 권력이라는 건 힘입니다. 권력이라는 건 힘. 자, 그럼 정치가 뭐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전에 했죠. 갈등을 조종하는 게 정치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갈등을 조종하는 게 정치입니다. 갈등을 조종하는 게 정치.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싸움을 말리는 게 정치죠. 서로 싸워요. 싸움을 말리는 게 정치라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네,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권력.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권력은 두 가지 정도의 형태를 띱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힘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무력. 뭐요?
폭력이죠. 폭력. 힘이 있다라는 건 뭐요? 무력.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는 다 개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국가적으로 갔을 때 이거를 개인이 갖고 있기엔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게끔 바꿔놓습니다. 이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누구죠? 군대와 경찰입니다.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허락받은 게, 물론 그것도 뭐에 의해서만? 법에 의해서만 해야겠죠. 그리고 힘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권위입니다. 자, 권위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상대에게 내 의지를 강요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 말을 듣게 만드는 힘,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나를 따르게 하는 힘, 이걸 권위라 그러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사회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써놓고 100개씩 외우세요! 라고 쓰면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영어 선생입니다. 영어 선생이 단어 100개씩 외워야 너네 대학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싫든 좋든 따라하겠죠. 아니면 말을 좀 바꿔볼까요? 제가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암이 걸리셨는데 이 암을 낳으려면 쑥하고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사세요. 어떨까요? 먹겠죠. 왜요? 암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하니까? 의사가 더 잘 알잖아요. 의사가 더 잘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라고. 그러면 긴가민가하지만 나보다 암에 대해 좀 잘하는 사람이니까 해야겠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했는데 따라하게 만드는 그 힘, 그걸 권위라고 하는 거죠. 상대에게 따르도록. 즉 상대에게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힘, 이걸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발적 복종을 어떻게 이끌어내냐, 이걸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대해서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막스 베버는 지배 유형으로 나눠서 이 권위를 이끌어내는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인 매력이 그 사람에게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제가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고 누구가 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는데 내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카리스마요. 개인의 매력. 그러니까 대표적인 카리스마가 가득한 사람이 대표적인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은 정말 가신 그룹을 이끌고 다녔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다 우르르 의원 막 5, 60명이 막 우르르 따라가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인의 카리스마. 대표적인 게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들. 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열광해. 이런 것들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통에 의한 권위예요. 즉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힘이 뭐예요? 이어진 전통. 예를 들면 왕정국가. 아버지가 왕이야. 그 다음에 내가 아들이요. 내가 왕이야. 그러면 모든 신하들이 나한테 충성을 하는 거죠. 자, 선대 왕이 있는데 내가 쿠데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어. 그럼 뭐해요? 그 밑에 신하들이 반발하죠. 그죠?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 왕조를 멸망시켰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상당수의 유생들이나 선비들이 조선 왕조에 충성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고려는 다 망해가는 왕조고 다 완전 거의 망해서 그지없는데 이성계라는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나라를 거는데 왜 충성을 안 할까? 뭐요? 선대에 충성하지 않은 반역이라는 거죠. 이게 뭐요? 전통에 의한 권위. 그 다음이 세 번째가
합법적인 지배, 합법적인 권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합법적인 권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요? 네,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자,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했고 뭐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하고 막 이럴 텐데 그 결과가 나왔죠. 물론 뭐 마음에 안 들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결과 나온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다 수긍을 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합법적인 결과니까요. 현재로는 뭐만 인정합니다. 이 권위의 사례에선 얘는 인정 안 하고 요것만 인정이 된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정치 권력의 정당성 얘기가 나오죠.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법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된다. 쿠데타 같은 경우가 욕먹는 케이스가 왜 그러는 거예요? 합법성과 도덕성을 다 깨버리는 활동이기 때문에 권력을 잡기 위해 합법성과 도덕성을 다 날려버리는 활동이기 때문에 쿠데타가 욕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치주의 갑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치주의는 뭐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개인이 지배할 때는 그 개인이 뛰어나면 굉장히 잘 지배하겠지만 개인이 만약에 역량이 떨어지면 나라를 말아먹죠. 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영조 정조 때 다시 황금기가 일어났습니다. 정조의 개혁정치 막 이랬습니다. 정조가 1800년에 딱 죽거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등장해서 다시 개혁을 하기 전까지 1800년에서 1863년까지 딱 63년 동안 조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세도정치기간 단 63년 만에 영조와 정조가 합쳐서 80년 가까이 해온 개혁이 단 60년 만에 어그러져 버린다고요.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져 버린다고요. 하지만 뭐에 의하면? 정확한 법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면 그 망가짐이 없을 거다. 요게 법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요한 거 목적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연역은 됐고요. 동그라미 3번에 뭐요? 목적. 법치를 하는 이유는 뭐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걸 보장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나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 제도적인 기초는 권력 분립이고 나머지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양가로 2번으로 뭐가 있어요?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오죠. 형식적 법치주의 책을 한번 볼까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가가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뭐의 근거에 있어야 돼요. 뭐가 근거가 돼서 법의 근거를 두고 그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요 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가만 서 있어요. 그걸 제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1인 시위라고 부르는 걸 왜 제한을 못하냐면 물론 그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2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룹을 사회 집단을 만들어서 집회를 할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하게끔 법률로 돼 있습니다. 2명의 사람이 이상의 사람이 집회를 할 경우에요. 자, 그러면 맹점을 한번 찔러볼까요? 혼자 가서 있으면요. 2명의 사람이 아닌데? 혼자 가서 있으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집회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1인 시위가 나온 거예요. 가만 서 있는 거죠. 외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자, 이런 것들이 형식적 법치주의. 예를 들면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졌어요. 법률에 없는 죄는 처벌하지 않죠. 이것도 형식적 법치주의적인 특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형식적 법치주의가 잘못 적용되는 경우 악법이 만들어지겠죠. 악법도 무조건 지켜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진 법이 꼭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인데 실질적 법치주의는 이거예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을 지켜랍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냐면 형식이 있어요. 그 이전에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의 법에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게 우리나라 법의 이념이에요. 그런데 누가 얼척없이 고문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법에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뭐고요? 형식적 법치주의고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설령 고문이 허용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에 맞지 않다? 원래 법에 있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는 거죠. 법에 있지만 그 상위 개념인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요게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의를 텍스트를 보시면 의를 보시면 형식적 법치주의에 나아가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뭐요? 정의, justice, 정의에 합치해야 된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남용하기 위한 통제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고대의 정치 과정에서 사회 계약서라고 정치 권력에 대한 얘기들 했고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 파트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되게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치 과정론 얘기를 해봅시다. 그 실제로 정치가 굴러가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잘 준비하시고 정치 과정론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